8월 11일 어제 오후 늦게 노블 참사관이 찾아왔다. 그는 우리 한국 정부가 워싱턴 공관으로 보내는 편지를 무초 대사에게 주었다는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대사는 이런 때 그 편지 내용과 같은 성명을 우리 공관이 내게 된다면 사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소련이 빠져나갈 문을 터주려고 하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이 같은 성명으로 소련군이 이 전쟁에 참여할지 모른다는 점을 몹시 걱정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소련군이 전쟁에 개입한다면 미군을 지원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미군은 미소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한국만 피해를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노블 박사에게 왜 무초대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당신이나 드럼라이트 등 서기관을 보내 편지 내용보다도 전달방법이 좋다고만 하냐고 프란체스카가 따져물었다. 그가 몹시 당황하는 것을 보니 편지를 전해줄 것 같지 않았다. 프란체스카는 이 모든 상황을 대통령에게 말해주었다. 미 국무성은 대통령의 입을 막고 회유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한 것이다. 스트레트마이어 미 국등 공군 사령관이 더 이상 평양을 폭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최근에 북한이 미군기가 민간인들에게까지 폭격을 가한다고 유엔에 항의를 제기한 데 대한 유화 책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평양을 폭격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군 측의 발표는 한국인들에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았다. 군사시설이 전혀 없다면 미군기들이 폭격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왜 그런 발표를 해서 북한 측에 마음 놓고 공항과 철도시설을 복구할 시간을 준다는 말인가? 한국인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오후 5시쯤 우리 한군이 군대가 진주를 점령했다. 그러나 증강된 일개연대 규모의 적 게릴라들의 포항을 포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미 5공군 사령관 패트리지 장군은 미군 전투기와 해군의 지원으로 공산 게릴라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정일권 장군과 파렐 장군은 오늘 아침 일찍 포항 지역으로 내려갔다. 정일권 장군은 그곳은 탱크 몇 대를 지원해 주자고 주장했으나, 파렐 장군은 미군 비행기들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결국 포항 쪽에는 소규모의 기갑부대 병력을 파견했다. 오후가 되면서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밤이 되자 미군들이 그곳에서 밀려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프랭크 에머리 기자가 대구에 도착하였다. 그는 막 외관에서 왔다고 했다. 그는 한국군들이 총도 없이 수리탄과 맨주먹으로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그는 한국군이 공산군을 격퇴하는데 성공을 거두곤 했으나 공산군은 반드시 다시 몰려온다고 말했다. 그에게 한국 사람들은 공세를 취할 만큼 충분한 병력이 없을 때에도 오히려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인민군들이 공세를 취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주 불리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전황은 매우 급박하게 서울에서 공산군에 징집된 학생들이 포로가 되고 있었다. 8월 10일 아침이었다. 포항 일부가 인민군 수중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전투는 여전히 치열하게 계속됐다. 미군 폭격기들은 김포까지 올라갔다. 영덕 근방에선 적의 대규모 증원부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유엔군은 그쪽으로 탱크 32여 대를 긴급히 출동시켰다. 오후 5시가 넘도록 그곳 전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결과를 알 도리가 없었다. 방송은 수신 상태가 몹시 나빴다. 북한 방송은 계속 미군 방송과 VOA 미국 방송 전파를 방해했다. 밤늦게 겨우 미국 방송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그나마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여전히 불규칙적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제 메가더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를 썼다. 우리는 이 편지를 오늘 오후 5시 무초대사에게 주어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미군기들은 하루 종일 출격했으나 인민군들의 움직임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인도의 유엔 한국위원단 군사 observer가 영국 기자 2명, 한국 기자 4명과 함께 전선으로 갔다가 지뢰를 밟는 바람에 이들 전원이 사망했다는 보고도 들어왔다. 국방부 장관은 사전에 이들에게 안내가 없는 전선 방문을 금한다고 통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떠났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8월 13일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 1기 연대를 경주로 보내 포항까지 진격하도록 명령을 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오늘 아침 공격을 개시하도록 돼 있었다. 병력 수송선이 며칠 전에는 부산에, 오늘은 진해도 도착했다. 이 지원 부대는 지난주에 인민군의 낙동강 투하를 허용했던 제24사단의 잔여 병력을 강화하는 임무가 부여됐다. 인민군들은 우리 한국군의 저항이 별로 대단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 내륙 쪽으로 밀고 들어왔다. 국방부 장관이 아침에 와서 매일같이 전사자 명단을 내놓고 검토해 하다 보면 미 24사단에서 실종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었다. 실은 그들 대부분이 도망병이라고 했다. 미 전투부대의 실종자들은 거의가 일본에 주둔하고 있을 때 취사병이었거나 부대 내부의 지원 부서 사병들 뿐이었다. 그래서 전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워커 장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그곳에 새로운 병력을 파견했다. 어제 외관에 다녀온 외무부 장관이 강둑 위에는 파괴된 대포와 부서진 탱크들이 나란히 뒹굴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그는 미군들이 공중 엄호를 받고 장거리 포를 갖고 있으면서 왜 진격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어느 지점을 들 것인가의 여부를 따를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공격을 퍼볼 텐데 미군들은 항상 좀 더 기다려보자는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한국 학도병들이 그곳에 있는 미군을 지원하고 있었다. 임병직 외무부 장관을 독립운동 당시부터 이렇게 불렸던 벤은 미군들이 2대의 트럭을 몰고 와서 우리 한국군을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우리 한국군들의 일부는 구식 일본 총을 갖고 있었으나 대부분은 아무런 무기도 없었다. 우리 한국군은 트럭을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숨어있던 공산 게릴라들을 산 밑으로 쫓아내고 이때 대기하고 있던 미군들이 게릴라들에게 일제 사격을 퍼부었던 것이다. 이 작전으로 밤에 우리들을 괴롭혔던 상당수의 공산당들이 제거되었다. 미국인들은 드디어 우리 한국군의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와서 워커 장군은 방어선을 차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활주로에 나가 2대의 수송기 트럭을 수송하는 광경을 직접 관찰했다. 한 비행기 속에서는 2대의 거대한 트럭이 실려 있었다. 8월 14일이 되었다. 어제 오후 콜트 장군이 무초대사 드라이팀 1등 서기관과 함께 찾아왔다. 콜트 장군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맥어더 사령관이 자신에게 1000명의 한국 병사들에게 유엔군 휘장이 있는 군복을 입히고 미군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콜트 장군은 사흘 이내에 3000명의 한국 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석했던 국방부 장관은 그 같은 목적을 위해선 18살 전후의 한국 학도병들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한국 학도병들은 약간의 영어를 할 수 있고 또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는 이 점 때문이었다. 게다가 현재 매일 1000명의 학도병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맥어더 장군에게 편지로 요청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우리 젊은이들이 게릴라 활동과 크고 작은 길이나 산속을 수색해서 인민군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3만 정의 소총을 요청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군 병사들이 누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니 이 같은 무기 공급이 요청에 동의할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 한국군들은 우리 편 사람들만 잘 알겠지만 미군들은 두려운 것이었다. 아침에 국방부 장관이 와서 워커 장군이 자신의 참모들에게 오늘 중으로 포항을 완전 소개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군들의 행동은 여전히 느리기만 했다. 미군들은 원래 어제 포항 일원의 한포 사격 및 공중 폭격을 가하여 적을 치게 한 다음
오후 4시 정각에 공격을 감행토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군은 오늘 오전까지 포항이 재탈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다. 국방부 장관은 또 오크 장군이 이들에게 걸쳐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것은 적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인민군들은 파괴와 살인의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하늘이 막도록 해주셔서 미군 폭격기들의 출격이 훨씬 용이해졌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한국군은 승리하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터지자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군들에게 한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전투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게다가 미군들은 공산 게릴라들을 격퇴하는 데 있어서 공중 폭격도 좋지만 한국 지형을 잘 아는 한국 보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이다. 대선은 대구가 적의 공격권에 들어가자 정부를 제주도로 옮길 것을 건의했다. 그의 주장은 그곳에 인민군의 공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남한 전체가 공산군에게 점령된다 해도 망명정보를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 무초가 한참 열을 올려 이해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허리에 차고 있던 모젤 권총을 꺼내들었다. 순간 무초는 입이 굳어져 버렸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 프란체스카 부인도 깜짝 놀랐다. 미국에서 살 때 고속순찰 오토바이를 따돌리고 과속으로 달릴 때 가슴이 떨던 그렇게 놀란 적이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권총을 아래 위로 흔들면서 이 권총으로 공산당이 내 앞에까지 왔을 때 내 초를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하늘로 나를 쏠 것이오.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전혀 없어. 모두 총 걸게 하여 싸울 것이야. 결코 도망가지 않겠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권총으로 어쩔 것은 아니었지만 긴장한 무초 대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돌아갔던 것이다. 이날 밤 프란체스카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악몽과 황음성에 시달렸다. 바로 눈앞에 공산당이 나타나 대통령이 자기를 쏘았는데 불발이 되어서 붙잡혀 가거나 치명상을 입지 않아 목숨이 붙어있는 바람에 그들에게 곤욕을 치르는 꿈이 꾸어지는 것 같았다. 잠이 들어 꿈을 꿨다. 대통령이 프란체스카를 쏘는 꿈이었다. 그런데도 죽지는 않고 피만 흘렸다. 프란체스카는 피를 흘리며 공산당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꿈을 꿨다. 소스라쳐 눈을 뜨면 온몸이 식은땀이 젖어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두 손을 모아 이 전쟁과 죽음의 공포를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국전은 엄연한 전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전쟁을 피하기를 바라는 편이기 때문이었다.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피한다는 것일까? 소련이 이 와중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이다. 그런 희망으로 전쟁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련은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왜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했느냐고 트집을 잡았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전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냐? 미국이 소련을 빠져나가도록 해준다면 소련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여길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왜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격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 공산주의자들의 도발로 시작된 전쟁에는 미국이 기필코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줘야지만 반공의식이 더욱 강화될 것이 아닌가. 트루먼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을 검토한 끝에 한국전의 파병을 결정했고 자유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그러한 트루먼 대통령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